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혁명의 총아 블록체인 경제 전문 방송 NBN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국내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현안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리는 블록체인 경제 인사이트 진행을 맡고 있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우 회장입니다. 예, 금융당국이 지난 월요일 날 토큰 증권제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긴급진단, 토큰 증권제 시행계획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시가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출연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딜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딜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법무법인 오킴스의 오성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성훈 변호사입니다. 예, 후오비 코리아 거래소의 본부실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용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지용입니다.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에이스들 모셨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발표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또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상자산 글로벌 투자사인 오이안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강력한 원래 상승세가 끝났다는 전망까지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 2017년 9월 가상자산 ICO 전면금지 발표 5년 5개월 만에 드디어 토큰 증권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죠. 금융당국이 지난 월요일 발표한 토큰 증권제 시행계획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리고 속 시원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도 좋습니다. 초강력 강추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용 변호사님. 네. 금융당국에서는 이미 뮤직하우 음악 청구권을 비롯해서 투자계약증권을 허용한 사례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22년 4월경에 최초로 뮤직하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후에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작년 11월경 5개 업체, 즉 한우 1개사, 미술품 4개사의 조각투자에 대해서 증권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한우조각투자는 송화지 공유지분과 함께 사육, 매각, 손익배분을 그 회사가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하여 판매한 사안이었고요. 미술품 조각투자는 미술품 공유지분과 더불어서 보관, 관리, 매각, 손익배분을 전적으로 회사가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하여 판매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아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예. 우리 김지용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금융당국은 작년도 4월달 그리고 11월달에 이미 조각투자와 같은 그 투자계약증권을 허용을 해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투자계약증권 사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동환 변호사님,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지난 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효율 체계 그 정비 방안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사실 이번에 나온 정비 방안의 양이 되게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태스크로 두 가지다. 나누고 있고요. 예. 첫 번째는 방금 설명해 주신 투자계약증권 같이 증권을 판단하는 기준 제시한 게 예. 이제 하나의 큰 골자고요.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골자인 현행 제도를 이 토큰 증권 도입에 맞춰서 개정하겠다는 취지가 두 번째 골자입니다. 네. 이 두 번째 골자에는 자본시장법, 이 법은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사실상 저희가 이제 앱으로 주식 거래를 할 때 이루어지는 거래가 다 전자증권법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그렇죠. 예. 결제, 청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두 가지 법을 토큰 증권에 맞춰서 개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중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하겠다. 이 말인즉슨 전자증권법상 현재 토큰 증권, 그러니까 투자계약 증권이라거나 혹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어떤 형태의 토큰들은 절차상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행법상 이에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자증권법에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서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전자상에서 주식이 거래되는데 잠깐요. 예. 그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화면을 보시고 추가 설명 혹시 할 게 있으시면 화면을 보시고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좋네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전자등록기관이 이제 법상 이제 전자등록기관이라는 명칭이 사실상 예탁결제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저렇게 보면 예.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죠. 예, 현재 다른 업체로도 지정이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죠. 사실상, 현재로서는 예탁결제원이다. 예. 그리고 이제 계좌관리기관이라는 저 꼭지가 현재로서는 법령상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사나 뭐 신탁회사나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들로 앞으로 추가로 지정을 한다. 그런 얘기죠. 이 지정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현재로서는 증권사들이 주로 계좌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증권사를 통한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산원장 상에서 직접 계좌관리기관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어떤 규정을 신설하는 그런 조항이 하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발행 계좌관리기관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예탁결제원과 함께 분산원장의 형태를 이제 결제 청산할 수 있도록 할 수 하는. 있. 예. 다시 말해서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권리 추정력이나 제3자 대항력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형태의 골자가 전자증권법상의 하나의 큰 골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상장 시장인 경우는 한국거래소의 토큰 증권 시장을 개설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예. 발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골자는 아까 설명드렸던 자본시장법 유통 관련된 부분이죠. 장외, 장내 거래 관련된 그렇죠, 규정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 시장만 되어 있는데 토큰 증권, 수익 증권이나 투자계약 증권 관련해서는 장외 시장을 소규모로 허용을 해서 장외 거래 중개업이라는 라이센스를 부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처럼 장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KRX를 통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좀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아까 우리 그 김동환 변호사를 통해서 지난 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강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김지용 변호사님. 네. 예. 금융위가 발표한 그 토큰 증권제 시행 계획에 의해서 보면은 그 왜 토큰 증권제를 시행하게 되는지 네.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토큰 증권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증권형 토큰 STO는 2017년도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ICO와 함께 금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뮤직하우의 음악 저작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하면서 점차 늘어나는 조각 투자에 대해서 투자자의 수요에 관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조정 및 규율체계 확립을 발표하면서 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SOT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스타트업과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하려는 증권회사, 다양한 소액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각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토큰 제도 증권제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김주영 변호사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2017년 뭐 이미 전 세계가 그 토큰 증권제를 시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2017년 9월달 토큰 증권을 포함해서 ICO 금지를 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번에 발표를 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는 벤처라든지 스타트업들의 그 자금 조달 창구로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우리 오성원 변호사님.
그 토큰 증권 시행 발표를 계기로 해서 거래소나 투자자, 발행자 모두 그 개념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선 금융위가 밝힌 토큰 증권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뭔지 시청자들에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시죠. 예.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는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증권을 디지털화하였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어렵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토큰형 증권, 증권형 토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토큰형 증권이다. 이런 것들이 헷갈리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 금융 당국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원래 실물 증권이 있었고 전자 증권이 발행이 되었고 있는데, 이제는 토큰 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적인 측면이 이제 완벽하게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용어는 토큰 증권으로 깔끔하게 통일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금융당국이 밝히건 자본시장법 내용을 보면 발행의 형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 전자 또는 토큰 주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번에 도입된 것은 토큰형으로 발행되어 있는 증권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청자들도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라는 뜻이죠. 예. 김동완 변호사님, 당초 예상과 다르게 토큰 증권의 범위를 그 투자계약 증권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증권 좀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발표를 했는데 금융위가 밝힌 그 토큰 증권 판단, 해석의 원칙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나요? 토큰 증권은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오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분산원장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어 있으면은 자본시장법상의 어떤 증권이든지 관련 없이 토큰 증권에 그렇죠. 해당이 돼서 예. 약간 좀 개념상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토큰 증권, 그러니까 이제 증권인 거를 전제로 하고 말씀처럼 이 증권이 여러 가지 발행 종류가 형태만 있죠. 토큰형이다. 예, 그런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예. 이제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지분증권, 뭐 채무증권, 뭐 네.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뭐 그 이외의 다른 증권들로도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투자계약증권 관련해서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판단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그렇죠. 판단 원칙은 사실은 미국의 호위 테스트에 따른 판단 기준을 계속 지금 가이드라인에서도 밝히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례인 호위 테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 것이죠. 예, 사실은 이 투자계약증권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자본시장법 제정 과정에서도 그 관련된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미국의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을 그대로 끌고 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좀 이제 오해 없도록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이 토큰 증권이라고 하면 저희가 분산원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보통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분산원장이라고 쓰는 이유가 이 분산원장의 요건들을 몇 가지 이제 가안의 형태로 제시를 했는데 이걸 좀 읽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분산원장에 기록된 권리자 정보 및 거래 정보와 실제 거래 내역 사이의 동일성이 계좌 관리 기관의 책임으로 입증 가능할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상의 기술적인 특징인 무결성을 사업자가 직접 입증하라는 취지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권리자 및 거래 정보 기록을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토큰이 이제 그 메인넷을 유지하는 혹은 밸리데이팅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인센티브 자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토큰이 없이도 토큰이 동작해라. 아, 그렇죠. 예, 그 말인 즉슨 프라이빗 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토큰 증권이라는 개념 자체의 분산 원장이 사실상 프라이빗 체인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김지용 변호사님.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앞서는 토큰 증권의 해당 가능성을 해석한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지난주 1월 금융위가 밝힌 시행 계획 중에서 토큰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밝혔단 말이죠. 네. 그러면 토큰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금융위가 제시를 했는가요? 네, 금융위원회는 그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그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처럼 다들 잘 알다시피 발행인이 없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상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에 따라서 채굴되어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잠깐 이 경우는 지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도 비트코인을 대표적으로 봐서 네. 이것은 증권이 아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예,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설명해 주시죠. 예, 두 번째로는 지급 결제 또는 교환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이것도 비트코인 같이 지급 결제 용도로 쓰이는 가상자산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 목적물의 가격 가치 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 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미술품 한우 조각 투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한우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면서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라든지 사업 네. 활동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소유권만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김지영 변호사님의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과 같은 것은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를 비롯해서 전 세계 금융당국이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이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지급결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우리 그 가상자산 토큰으로 따져 보면은 재단 주체 측의 노력, 주된 노력.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발행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보시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오성원 변호사님, 금융위가 밝힌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광범위한 게 투자계약 증권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그 자본시장법 뭐 제4조 6항에 우리나라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금융위가 밝힌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중에서 투자계약 토큰 증권의 개념은 뭔지 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22년 4월 뮤직하우의 성격을 볼 때 투자계약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심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되어 있는 형식의 증권이 아니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5개의 개념어인데 각각이 이제 실체적으로 가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아야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우선 5가지 정의의 개념어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사업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금전 등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아닌 주로 타인이 수행을 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을 계약상의 권리, 즉 계약서 같은 근거 조항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5번째는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이 이익 획득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지용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런 투자계약 증권의 해당 여부가 옅은 것들, 그거의 반대적인 경우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토큰 증권 중에서 투자계약 토큰 증권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 있지만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호의 테스트인데 우선 첫 번째는 주체 토큰으로 따지면 재단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사업 우리 토큰으로 따지면은 백서 프로젝트가 해당되는 거고요. 핵심은 투자자들이 재단이 백서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을 했을 때
현재 10원짜리 토큰이지만 세월이 시간이 지나서 50원, 100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투자를 했을 때는 투자계약 토큰 증권으로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쟁점들이 많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수익 청구권의 문제인데요. 그런 네. 수익 청구권을 그냥 뭐 1차원적으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를 명시를 하고 아마 이제 명세서나 증권 맨 처음에 이제 신고서 같은 데 명시들이 되어 있을 텐데 우회하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말씀드렸던 그 수익을 발생하였을 때 청구권에 대한 좀 요건들이 많이 다퉈질 것 같고 그리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다라는 부분도 주로 타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투자를 했고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주로 뭐 타인이 수행한 것으로 볼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부분들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수익 상승, 수익에 기대했던 부분인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백서에 나와 있거나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계약상 예, 또는 홍보물 예,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밝힌 자료에 보면 묵시적인 경우까지도 아주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오성은 변호사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백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 투자 설명회 할 때에 그분들이 설명하는 설명 자료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말하면은 그분들의 이 말로 하는 구두적인 내용, 전체적인 맥락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상당히 묵시적인 부분은 좀 법리적으로 판단이 복잡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은 뭐 저도 토큰 코인에 투자를 하고 하는 거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김동환 변호사님. 투자계약 그 토큰 증권의 대상에 보면 자본시장법 그 제4조 6항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만 말고 다른 증권들까지도 토큰 증권의 대상이 된다고 금융당국이 밝혔죠. 그러면 이제 투자계약 증권 외에 어떠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들이 토큰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실 이게 토큰 증권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개념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예, 것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예. 토큰 증권에 적용될 수 있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들의 예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 네네네. 그 예. 질문 이해했는데 그래서 이제 토큰 증권은 이제 형태적인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지분증권, 뭐 채무증권, 뭐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뭐 이런 증권 예탁증권까지 모두 다 토큰 증권에 해당할 수는 있고요. 네. 이번에 보도자료에서 조금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했는데 이제 그 자본시장법상 증권 같은 금융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전자증권법상의 발행 형태를 그릇으로 네. 토큰 증권은 증권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알맹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 담겨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곧 얘기할 유통 관련해서 이 장외거래중개업이라는 것 자체가 수익증권이랑 투자계약증권에 관련된 장외거래만 허용하는 절차이고 장내로 들어오려면은 이 분산 원장의 특징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좀 유의미한 토큰 증권이라고 하면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이 두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전 세계로 대중적인 토큰 증권은 투자증권 1번이고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수익증권이 그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 예. 그건 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토큰 증권이 이제 뭐 우선주라거나 그런 네. 지분증권의 형태도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인 경우 예, 국내에서는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이 두 가지 이 대중을 이룬다. 이 밖에 없을 거예요. 아, 예. 예, 예. 반면에 그 금융당국이 지난 주기를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선 그 토큰 증권에 해당되는 그 자본시장 계약법에 의한 증권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분증권, 또다시 뭡니까? 파생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까지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김지용 변호사님, 그러면은 지금은 앞에 그 개괄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뤘잖아요.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이 밝힌 토큰 증권의 발행 체계, 이거는 어떻게 그 시행계획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은 실물 증서 형태 유가증권 발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전자증권이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의 전자증권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증권을 분사원장 기술을 가진 토큰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토큰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전자증권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토큰 증권의 특성으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앞에서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계좌관리기관인 증권회사를 통해서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었던 것을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계좌관리기관을 등록해서 직접 고객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등록 대상 증권에 투자계약증권이 열거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성환 변호사님, 예. 지난 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 증권의 발행 공시, 사실 이게 현재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일반 토큰인 경우는 정확하게 공시라는 용어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인 경우는 공시적인 법적인 용어가 공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발행을 하기 전에 사전에 그 관계당국의 점검을 받고 예. 그 인가를 받고 나서는 그 내용을 공시를 하라 예, 한 건데, 그럼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 증권의 발행 공시는 어떻게 지금 밝혀지고 있나요? 네, 많이 궁금해하시던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 일반적인 실물증권이나 현재 전자증권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공모 규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규제도 까다롭던 부분들을 당연히 완화하는 쪽으로 그 시각이 정해졌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쪽 면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모와 소액 공모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모의 특성상 이제 전문 투자자들에게만 길이 열려 있고 전매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공모는 기존에는 이제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예고가 3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내에서는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행 소액 공모에 비해서 투자자 보호 장비가 좀 더 강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최대 100억 한도에서 소액 공모 새로운 티어 2라는 것을 도입해서 적어도 한 100억 정도까지 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이 좀 금액이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어서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토큰 증권의 발행 공시 금액이 뭐 10억 원에 30억, 그리고 뭐 많아야 100억.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토큰들은 상당히 그 전체 금액이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금융당국은 특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 조달 통로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곳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시장의 현실성에 맞도록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 변호사님,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 증권의 유통 체계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장내 시장은 변한 게 없고요. 네. 장외 시장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선 장내 시장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장내는 장내는 토큰의 형태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한국거래소 위주, 한국거래소가 장내 시장인 거죠. 그럼 한국거래소 안에 토큰 증권 시장을 따로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거래 시장은 신설할 거라고 밝히긴 했는데 네. 이 토큰, 분산원장 기술 관련된 시장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
장내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어쨌든 좋을 것 장내는 같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서도 표가 나왔지만은 그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토큰은 거기서 관리를 한다. 예, 상장된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은 그렇죠. 한국거래소에서 예, 이제, 상장 토큰 증권은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를 하도록 한다 예, 예. 하는 것이고. 그럼 그 장외시장 설명해 주시죠. 토큰은 아니긴 한데 예, 네. 그리고 이제 장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서만 장외에서 수익증권 같은 게 거래되고 토큰 증권형 이제 수익증권이 거래되고 있는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장외거래 중개업이라는 라이센스를 신설해서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해서 토큰 증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 가능한 토큰 증권은 투자계약 증권과 수익증권 이 두 가지일 거고요. 예. 다자 간 상대 매매 방식, 예. 경쟁 매매가 아니라 매수효과랑 매도효과가 맞으면 매칭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 중개가 이루어지는 장외거래죠. 예, 예. 장외거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주식으로 따진 비상장. 예, 그렇죠. 예. 예. 사실 뭐 지금 비상장 주식 관련된 거래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서 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래소를 직접 한다는 차원에서는 다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느끼는 뭐 효용성은 비슷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장외거래 중개업자 관련된 요건이 또 이제 관건인데 네. 뭐 가안으로 나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채권 전문 중개 회사의 요건에 맞춰서 좀 준해서 물적 요건이나 뭐 인적 요건이나 그런 요건들을 정할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증권사가 부담하고 있는 예탁금이나 건전성, 권유 및 광고에 대한 의무도 그대로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지금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거래 가능한 금액의 한도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이용자가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해서 대량의 엄청 많은 금액의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금액이 명시된 거는 아닌데 지금 현재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사례들을 보면은 수익증권을 이제 거래하는 플랫폼들이 지금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으로 그리고 연간 2천만 원. 예, 예. 그리고 소득 적격을 소득을 인증받은 적격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4천만 원으로 지금 한정돼서 혁신금융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서 이게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1,000만 원 뭐 이런 단어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투자자 1인당 매매 회전율 또한 100% 이하로 지금 현재 정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기준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예측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설명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 토큰 증권인 경우 상장 토큰 증권은 KRX 한국거래소에서 하는 것이고 비상장 토큰 증권은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 연간 한도가 있다. 예, 사실 이게 이미 증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외거래 중개업자라는 라이센스를 받은 추가로 업자가 진행을 할 거고 예. 말씀처럼 증권사들이 취득이 좀 유력하지 그거 보고 않나라고 있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또 이제 발행과 유통 시장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토큰 증권의 발행이나 인수나 주선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그 증권사가 장외거래 중개업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말하면은 이제 그 발행자와 유통시장을 분리시켜라.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죠.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 그 김지용 변호사님, 네. 그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 증권 규율 일정의 그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를 제도하는 작업으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해서 상반기 내에 이 법률 개정안이 제출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고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 테스트가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완성된 법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인 경우는 현재 그 전자증권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네. 관련 법의 국회 개정 그리고 정부 입법의 개정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는 그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을 해서 일단 테스트는 들어간다. 네. 그런 말씀이죠. 예. 오성은 변호사님. 예.
그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 발행이나 유통이 어려운 경우에 한시적 특례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이용하겠다라고 예, 이제 금융당국이 발표를 했는데 금융규제 그 샌드박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예. 금융당국은 어떻게 밝혔습니까? 예.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주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 발행과 유통의 겸용이 안 된다라고 이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그 겸용을 한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요건 자체를 이제 내가 하려는 사업이 가령 내가 발행하려는 증권의 특성상 별도의 유통시장이 필요하다라는 걸 소명을 하면 자기가 말 그대로 발행도 하고 유통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현재의 그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조각투자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많은 시스템을 구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용을 해라.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법 제정이나 개정이 있으면 제도화가 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어떻습니까? 다만 그 토큰 증권인 경우에 전자증권법상 효력을 부여하는 규제 특례가 뭐 어렵다. 이런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큰과 1대1로 매칭이 되어야 증권인데 지금 토큰의 그 분산 원자의 기술을 이용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잘게 조각으로 그냥 네. 특성상 쪼갤 수 있는 부분이어서 1대1 매칭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나에 대해서 아직 명쾌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난 6일 날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자증권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는 그 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특례를 테스트를 하자.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김동완 변호사님. 그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제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업계도 상당히 뭐 캐시카우가 크다. 그 대응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그 증권업계의 대응이 빠르다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죠. 그 증권업계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증권업계의 대응이 빠른 이유는 요 보도 정비 방안 보도와 별도로 그 전에 앞서서 이미 준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체감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장외거래 중개업이나 토큰 증권 체계를 저희가 이제 겪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증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먹거리로 보이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한 수익증권 화면을 좀 보시죠. 예,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서 적혀 있는 것 중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업체들이 뭐 카사코리아나 루센트블록이나 펀블 정도가 있고 비브릭 같은 경우에는 부산규제제도 특허를 하고 있고 뮤직하우도 최근에 이제 수익증권화로 이제 전환된 모델로 지금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 수익증권 관련된 모델이다 보니까 계좌관리 기간이 필요하고 증권사들이 계좌관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같이 협업을 하고 지금은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을 미러링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현재 중앙화된 네.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하고 있다. 지금 미리 하고 있고요. 카사코리아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년 정도, 2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이미 사전에 테스트를 하면서 실무를 경험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고 나머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거나 MOU를 맺는 방식으로 사업 협력을 모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CNC나 아니면 람다 256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STO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사업을 하면서 증권사들과 협업도 하고 있고 이미 뭐 시제품 같은 게 개발된 걸로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증권업계가 새로운 캐시카우로 보고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그 김지용 변호사님, 네. 작년도에 이미 그 금융당국이 4월 20일 날 그리고 11월 2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토큰 증권제가 시행이 되면서 조각 투자가 상당한 붐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봅니까? 예. 토큰 증권의 허용으로 고가의 투자 대상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구입해서 소유권을 조각조각 나눠 갖는 조각 투자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부동산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금융규제박스의 카사코리아 같은 회사들이 조각 투자로 그만큼 관심이 많고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미술품의 경우 많은 조각 투자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큰 증권을 발행을 통해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렌탈, 전시하면서 발생하는 그 수익을 분배하고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또 브랜드랑 판권, 캐릭터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많은 활발한 활성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선박금융이라든지 항공기 금융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ESG 투자 분야에서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ESG에 입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도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토큰 증권제 시행을 통해서 뭐 2030이라든지 한정된 자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각 투자를 해서 새로운 뭐 계층 사다리로 쓴다든지 아니면 또 그 해당 작품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새롭게 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우리 오성은 변호사님, 예. 토큰 증권제 시행과 관련을 해서 지금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을 대상으로 코인의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 뭐 검토를 해라. 그래서 그 금융당국이 거래소에다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그 거래소뿐만 아니라 발행자, 투자자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가상 자산이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그 현재 이제 입법 가이드라인이 나온 토큰 증권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 알아서 내려라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알아서 내려라. 예, 이 그렇습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이제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자율 감시기구가 있고 아니면 내부에서도 어차피 코인을 상장할 때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받아서 내부 그 검토를 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알아서 내리라는 부분이 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렇다라고 이 메시지 자체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만약 전체가 그러니까 법무 의견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냥 코인 전체가 그냥 말 그대로 증권성이 없다라는 자체 판단 정도를 내놓으면 만약 그런 판단이 나오면 금융당국, 금감원이 들어가서 한번 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정도로 파악이 돼서 그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작년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9개 토큰을 그 증권성으로 판단을 해서 전 세계 뭐 거래소가 상장 폐지하는 것도 있고 또 상장을 그냥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인 경우는 거래소 입장에서나 투자자 입장에서나 발행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그 국내에 유통 중인 거래소에 상장이 됐거나 비상장된 토큰 중에서 토큰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토큰이 몇 프로 정도 해당될 것인지 세 분에게 공통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관 변호사님, 국내 유통 중인 토큰 중에서 토큰 자본시장법에 의한 토큰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토큰을 몇 프로 정도로 개인적으로 보시나요?
좀 퍼센트로 어려운 물어보실 질문이죠. 예정이셨군요. 네. 네. 퍼센트로 답을 드리기 되게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추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좀 한 조건을 한정을 해서 뭐 실명 입출금 계정이 실명 확인 입출 계정이 발급된 5대 거래소에 상장된 토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전제로 한다면? 한다라고 하면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10% 미만? 10% 많이 미만. 잡아야 그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거래소에 계시는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거래소 상장을 하게 된다는 것은 상장 의견서를 법률 의견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상장된 코인인 경우에는 증권성이 인정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유통된 것으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꽤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도 보입니다. 예. 거래소로 보면 상장? 한정되지만 예, 전체 유통시장으로 봤을 때는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성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거의 내려가는 코인이 없을 거라고 전망하는데 그것은 거래소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백서랑 법률 의견서 정도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 계약 증권 해당 여부를 따지는 기준줄 중에 가령 뭐 계약상의 권리 손익 분배를 그 이익이 있을 때 분배를 받을 수 있는 뭐 계약서의 존재나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뭐 첨부가 되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정적으로 현 시점에 뭐 사기업인 거래소가 그것들을 이렇게 조사기관처럼 개인적으로 몇 판단할 수 프로 있냐. 정도로 보시냐는 거예요. 거의 좀 판단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다. 예. 그 질문이 뭐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입장에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토큰 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그 네. 김 변호사님 한 10% 정도. 아니요, 많이 봐야 10%고 저도 이제 오 변호사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네, 알았으면 시간이 예.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전체 유통으로 봤을 때 상당할 것이다. 꽤 그리고 있을 오 거고. 변호사님은 뭐 거의 없을 것이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 증권제 시행계획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긴급 진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난 2019년 7월 달에 대한민국인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토큰 증권을 포함해서 ICO 전면 금지를 선언했죠. 하지만 지난 6일 비로소 자본시장법에 의한 토큰 증권제부터 허용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ICO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다양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